치매에 걸려 자식 얼굴도 못 알아보는 어머니가 10년 동안 목숨처럼 껴안고 지낸 지저분한 노란 보자기 하나, 재산을 가로채고 어머니를 헛간으로 내쫓은 탐욕스러운 큰아들과 그 어머니를 업고 눈길을 떠난 가난한 막내 아들 모두가 그 보자기를 비웃고 무시했는데, 하지만 어머니가 숨을 거두기 직전 풀린 그 보자기 안에는 가문을 구원하고 불효자가 기절할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야다만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가 처음 그 집안 이야기를 들은 건 마을 어귀 우물가에서였습니다. 동네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죠. 이 씨 성을 가진 장남 광식이란 놈이 부모님의 평생 재산을 단숨에 집어삼켰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만 해도 광식이는 그야말로 효자 중의 효자였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올리고 어머니 순례 씨가 기침이라도 하면 밤새 약을 다려 드리던 사람이었다고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한 것이어서 아버지가 임종 직전 광식이를 불러 땅 문서와 인감을 넘겨주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후의 일들을 목격한 이웃 최 노인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광식이가 인감을 받아든 그날 저녁 어머니 방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최 노인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광식이의 목소리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벽지에 뭔가를 묻혀놓았다며 모발대발하는 소리, 그리고 아내 금자를 불러 당장 어머니 방을 비우라고 소리치던 그 목소리를요. 금자라는 여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녀를 직접 마주한 적이 있는데 그때 느꼈던 차가운 기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시어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자 금자는 그걸 빌미로 삼았습니다. 아까운 사랑방을 정신 나간 노인에게 내줄 수 없다는 게 그녀의 논리였죠. 결국 순례 씨는 마당 구석 헛간으로 쫓겨났습니다. 80평생 자식들을 키우며 허리가 굽도록 일하신 분이 찬바람이 스며드는 헛간에서 거적대기를 깔고 누워야 했던 겁니다. 제가 그 광경을 처음 본 건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다가 광식이네 집 담장 너머로 헛간을 보게 됐죠. 얇은 거적 하나로 추위를 견디고 계신 순례 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손으로 노란색 보자기를 꼭 껴안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보자기는 순례 씨가 유일하게 간직한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금자가 여러 번 빼앗으려 했지만 순례 씨는 그것만큼은 절대 놓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욕심이란 게 한 번 생기면 끝이 없는 법입니다. 광식이는 재산을 차지한 것도 모자라 어머니께 제대로 된 끼니조차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어머니가 배고픔에 못 이겨 방문을 열고 부엌 쪽을 바라보면 금자는 일부러 고기 굽는 냄새를 온 집안에 퍼뜨렸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자기들끼리만 상을 받아 배를 두드렸다는 겁니다. 그 집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마다 헛간의 순례 씨는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고 참아야 했을 겁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저는 장작을 패러 산에 올라갔다가 해 질녘에 마을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광식이네 집 앞을 지나가는데 헛간 쪽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례 씨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를 부르는 소리였죠. 배가 고프다고 먹다 남은 것이라도 있으면 좀 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봤습니다. 금자가 마루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손에는 식은 밥이 담긴 그릇이 들려 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금자는 그 밥에 찬물을 콸콸 부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마당에서
개가 밥을 먹던 낡고 녹슨 밥그릇에 그걸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헛간 쪽으로 걸어가 그 그릇을 툭 던지듯 내려놨습니다. 금자의 말투가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치매에는 소식이 좋다느니 이거라도 먹고 들어가 자라느니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순례씨가 품에 안고 있던 노란 보자기를 보더니 금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더럽고 낡은 보자기를 왜 버리지 않느냐며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평소에는 힘도 없이 축 늘어져 있던 순례씨가 그때만큼은 달랐습니다. 온 힘을 다해 보자기를 품속 깊이 감추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순례씨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안 된다고, 이건 안 된다고, 우리 진수 거라고, 막내 진수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도 막내 아들 진수만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그제야 진수라는 사람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진수는 가난하지만 효성이 지극한 청년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형과는 달리 부모님께 진심으로 효도하려 했던 사람이라고요. 금자는 결국 보자기를 빼앗는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헛간을 들락날락하며 보자기를 노렸다고 합니다. 왜 그토록 그 낡은 보자기에 집착했는지는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금자도 본능적으로 느꼈던 겁니다. 순례씨가 목숨처럼 지키는 그 보자기 안에 뭔가 귀한 것이 들어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순례씨는 그 어떤 회유에도 협박에도 보자기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우연히 그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어둠이 마을을 덮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대문이 열리며 누군가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담장 그늘에 몸을 숨겼습니다. 젊은 남자가 지게에 짐을 지고 걸어 나왔습니다. 뒤이어 광식이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바로 막내 아들 진수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진수는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며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비록 가진 건 없었지만 형네 집 일을 도우며 어머니를 뵙곤 했다고 합니다. 그날도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가 헛간에서 벌어진 일을 목격한 겁니다. 금자가 어머니께 개밥 그릇을 내미는 장면으로 진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담장 너머로 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형님과 형수님이라 부르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습니다. 광식이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무능한 막내 놈이 이제 와서 효자 노릇을 하느냐며 조롱했습니다. 그리고는 차라리 내가 데려가서 모시라고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진수가 뭔가 말하려는 순간 광식이가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저는 숨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진수가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쓰러진 진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순간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광식이가 어머니 순례씨마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보찜 하나 없이 그저 노란 보자기만 꼭 안은 채로요. 순례씨는 비틀거리며 진수 곁에 쓰러졌습니다. 진수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옥 같은 곳에 어머니를 둘 수 없다고 자신이 굳는 한이 있어도 따뜻한 방에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뒤에서 금자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가라고 거짓 떼들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냄새나는 노란 보자기나 끌어안고 평생 구걸이나 하며 살라고요. 저는 그때 참지 못하고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옷자락을 잡아 끈 건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나서지 말라고 저것들은 언젠가 하늘이 벌을 내릴 거라고 속삭였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몇 달 후 저는 진수의 거처를 찾아갔습니다.
마을 귀퉁이 버려진 초가삼간이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패여 있었고 벽은 바람이 그대로 들어올 만큼 성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누추한 집이 아니라 그 안에서 피어나는 효심이었습니다. 진수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나무를 해다가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어머니께 따뜻한 밥과 국을 사다 드렸습니다. 저는 어느 날 진수가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게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동상에 걸린 손가락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그를 따라가 보니 그 물로 어머니의 세수물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찬물로 얼굴을 씻으면서요. 순례 씨의 치매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거나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노란 보자기만큼은 한시도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틈으로 엿본 순례 씨는 그 보자기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수 거라고, 막내 공부시켜야 한다고, 아무에게도 주면 안 된다고요. 정신이 나간 와중에도 막내 아들만은 또렷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진수는 밤마다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가 헛소리를 하며 잠꼬대를 할 때면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을 꿀 때면 등을 쓰다듬어 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진수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자식이 있다고요. 재산을 위해 부모를 버리는 자식과 가난해도 부모를 끝까지 모시는 자식. 진수는 분명 후자였습니다. 장날이면 진수는 어머니를 위해 국밥 한 그릇을 사왔습니다. 자신은 물로 배를 채우면서요. 저는 한 번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요. 진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자신을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해 겨울은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눈이 하루 종일 내렸고 바람은 칼날처럼 매서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진순의 집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워낙 심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희미하게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진순의 집 문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진수가 문을 열었고 함께 그 사람을 안으로 옮겼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노승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진수는 망설이지 않고 노승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 좁고 누추한 방에 낯선 이를 들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도요. 진수는 어머니를 위해 남겨뒀던 미음을 노승에게 대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드실 것까지 남에게 내어주다니요. 노승은 말없이 미음을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방 구석에 앉아 계신 순례 씨와 그녀가 안고 있는 노란 보자기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던 노승이 입을 열었습니다. 노승의 말이 묘했습니다. 이 집에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복덩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이 독이 되어 주인을 삼키려 한다고요. 진수가 무슨 말씀이냐고 묻자 노승은 빙긋이 웃었습니다. 조만간 한양에서 귀한 손님이 올 거라고 그때 저 노란 보자기를 보여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모자의 목숨을 살리고 악한 자들을 심판할 열쇠가 될 거라고요. 저는 노승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낡은 보자기가 무슨 열쇠란 말입니까? 하지만 노승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진수에게 당부했습니다. 절대 그 보자기를 형에게 빼앗기지 말라고요. 그리고는 새벽녘에 눈보라를 뚫고 떠나갔습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흔적도 없이요. 진수와 저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노란 보자기를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노승이 떠난 지 며칠 후 순례 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저는 진수의 부탁으로 밤낮으로 그 집에 머물며 간병을 도왔습니다. 순례 씨는 숨을 몰아쉬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치 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맑은 눈으로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진수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죽거든 보자기를 풀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양에 이 판서 댁으로 가라고요.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킨 비밀이 그 안에 있다고, 절대 큰아들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 말을 마치신 순례 씨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드셨습니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노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보자기 안에서 나온 것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낡은 무명천이 아니라 눈부시게 빛나는 옥지환 한 쌍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임금의 수결이 찍힌 서찰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찰을 조심스럽게 펼쳐 읽어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 진수의 아버지는 영모의 누명을 쓴 이 판서를 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고요. 임금은 그 충정에 감복하여 면사첩을 내렸습니다. 대대손손 가문을 지켜주겠다는 약조와 함께요. 옥지환은 이 판서가 은인에게 드린 신물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진 자에게는 이 판서 가문의 재산과 권세를 나누기로 맹세했다는 증표였습니다. 진수는 그 서찰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 서찰과 옥지환을 지키느라 다른 것은 돌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왜 그토록 이 보자기를 지켰는지도요. 이것은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남편의 유지이자 막내 아들의 미래였던 겁니다. 저는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한양으로 가야 한다고요. 진수가 한양으로 떠나기 전날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양에서 큰 행차가 내려온다는 겁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화려한 가마 행렬이 진수의 초가삼간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광식이와 금자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금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표정에서 탐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노승의 말을 어디선가 들었던 모양입니다. 보자기 안에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요. 광식이는 행렬 앞을 가로막고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의 장남이라며 보자기는 원래 자기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금자도 거들었습니다. 장남이 대를 잇는 법이니 보물도 당연히 장남 것이라고요. 저 가난한 막내 대신 자기들에게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니를 헛간에 가두고 개밥을 먹였던 자들이 이제 와서 보물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도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가마의 문이 열렸습니다. 위엄 넘치는 중년의 관리가 내렸습니다. 그는 암행어사 이명준이었습니다. 이 판서의 아들이자 진수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명준은 광식이 부부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 놈이 장남이냐고. 그렇다면 보자기 속 내용물도 잘 알고 있겠느냐고요. 진수가 어머니를 부축해 나왔습니다. 순례 씨는 의식이 희미했지만 아직 살아 계셨습니다. 진수는 품에서 노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눈부신 옥지환과 서찰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광식이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저 보물을 달라고, 자기 것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명준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관군들이 순식간에 광식이와 금자를 바닥에 쳐박았습니다. 두 사람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명준은 서찰을 높이 들어 마을 사람들이 다 보고 들을 수 있게 낭독했습니다.
이것이 선왕께서 진수 부친에게 내리신 면사첩이라고 대대손손 가문을 지켜주겠다는 약조라고요. 그리고 옥지화는 이 판서 가문과 재산을 나누겠다는 맹세 증표라고 밝혔습니다. 광식이와 금자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에서 공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명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장남이라는 자가 재산만 가로채고 이 서찰을 품은 노모를 헛간에 가뒀다고 개밥 그릇에 밥을 줬다고 소리쳤습니다. 천하에 용서받지 못할 불효자라고 꾸짖었습니다. 명준은 명을 내렸습니다. 광식이 부부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진수에게 넘기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은 관하로 끌고 가 곤장 100대를 친 후 변방의 노비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광식이가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를 부르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치매에 걸린 순례 씨는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진수의 손만 꼭 잡고 계셨습니다. 금자는 실성한 듯 내 돈, 내 기와집을 외치며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천벌이라고, 쌤통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이 보상받는 장면을요. 진수는 어머니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례 씨는 아들의 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진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판서 댁의 전폭적인 지원과 몰수된 형의 재산으로 고을에서 가장 크고 따뜻한 기와집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고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순례 씨도 깨끗한 비단옷을 입고 따뜻한 방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냈습니다. 기적처럼 정신이 돌아온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광식이와 금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변방으로 유배된 두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요. 비단옷만 입던 광식이는 거친 삼배옷을 걸치고 하루 종일 돌을 깨는 중노동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손은 피투성이가 됐고 등은 채찍 자국으로 얼룩졌다고요. 금자는 관아의 노비가 되어 온갖 굳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두 사람이 서로를 원망하며 싸웠다는 겁니다. 광식이는 금자를 탓했습니다. 당신이 그 보자기를 그냥 뒀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요. 금자는 광식이를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좀 더 잘 대했으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요. 서로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우는 모습이 마을의 구경거리가 됐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씁쓸했습니다. 한때는 고을에서 가장 잘 사는 집안이었는데 이제는 서로를 탓하며 비참하게 사는 신세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동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부모를 버린 자식이 어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부모 버린 놈들이 잘 될 리 없다고요.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효도는 하늘이 내린 도리입니다. 그걸 저버린 자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광식이와 금자가 바로 그 산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평생 변방에서 고통받으며 살다가 쓸쓸히 죽었다고 합니다. 반면 진수는 어떠했을까요?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부모를 잃은 아이들과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과 옷을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노란 보자기의 아들이라 부르며 귀감으로 삼았습니다. 저도 그런 진수 서방님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손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모이면 늘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노란 보자기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요. 그리고 말해줍니다. 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요. 순례 씨가 목숨처럼 지켰던 노란 보자기는 단순한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려 아들 얼굴도 잊어버렸지만 막내를 위한 보자기만큼은 놓지 않았던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보자기는 또한 하늘의 저울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진정한 효자인지, 누가 악한 자식인지 가려내는 기준이었습니다. 광식이는 재산을 얻었지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니,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모든 걸 잃고 변방에서 비참하게 살다 죽었으니까요. 진수는 재산이 없었지만 어머니를 지켰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마지막 미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진짜 보물은 눈에 보이는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요.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힘들어 하실 때 손 한 번 잡아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찾아올 가장 큰 보물이라는 것을요. 노란 보자기는 그 진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진수의 집에는 지금도 그 노란 보자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대대손손 가보로 전해지며 효의 상징이 됐다고요. 진수의 후손들은 매년 제사를 지낼 때 그 보자기를 펼쳐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짐한다고 합니다. 조상처럼 살겠다고, 부모님께 효도하겠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했습니다.